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을 텐데 지난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어제 일요일이었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가 진짜 한 일주일 지난 것 같고 생각도 너무 많이 하시고 아니면 아예 너무 피곤해서 시험 보시는 날 피곤해서 쓰러져 계시다가 어제 늦게 정신을 차리시거나 진짜 아니면 이제 오늘 아침에 새 일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래 시험이 끝났구나 이러면서 정신이 드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에너지가 엄청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그런 활동이라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2차 강의도 다음 주쯤부터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스터디 자체는 빨리빨리 구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스터디는 뒤로 가면 갈수록 꾸리기가 힘들어지니까 구성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스터디는 빨리 구하시되 공부 시작은 사실은 너무 급하지 않게 이번 주 정도는 좀 이렇게 숨을 돌려도 되지 않나. 이번 주는 당연히 돌릴 거였고 좀 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 2차 준비도 1차 좀 잘 본 것 같아야 의욕이 나는데 미심 적어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험 자체가 좀 이따가 이제 풀이하면서 전반적인 사항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긴 할 텐데 솔직히 얘기하면 점수대 자체는 되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점수대가 애매해요. 채점 방향이랑 채점 방식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칼채냐 물채냐에 따라서 되게 이번 시험만큼 레인지가 넓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시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넓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제가 풀이해드리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보고 나 몇 점대일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2차 준비 안 할 거야.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2차 준비는 무조건 해야 돼요.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안 했는데 1차를 붙으면 좋기는 한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2차 준비가 진짜 이렇게 녹록치 않은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실 거니까 일단 문제 전반적인 사항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받으신 자료 같이 보면서 확인할게요. 문제 자료는 쌤들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실 거라 토요일 날 엄청 보셨잖아요. 그죠? 보면서 뭐지 이게 이러면서 엄청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 보면 약간 불쾌한 느낌? 그런 게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토요일 날 진행됐었던 시험 교육학 문제, 논술 문제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문제를 보기 전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이 시험의 전반적인 방향들이 있습니다. 출제 경향, 영역별 출제 경향 그거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많이 느끼셨겠지만 뭘 쓰라는 걸까? 그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이론적인 사항을 그대로 물어보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의 문제들이 많죠. 근데 이건 우리가 작년 시험에서도 좀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고 경험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 적용과 활용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적용과 활용이 될 것이냐 이제 요게 우리의 관심사가 됐던 건데 생각보다 현장과 관련되는 실제적 적용과 활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물어보는 항목 자체는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게 아닌데 그걸 물어보는 배경 맥락이 되게 현장 중심적인 용어들이나 상황들을 배경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은 측면들 때문에 실제 난이도보다 체감하는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특정 개념의 암기 인출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 분석 능력이 우리가 처음에 교육학 논술 시작했었을 때도 비판적 사고 능력, 이해 능력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객관식에서 논술로 바뀔 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라고 그때는 다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실제로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한 번씩 받잖아요. 내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아는데 다른 걸 쓴 것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약간 그런 측면이 좀 강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부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우리 시험 전에 3일 전에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추가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긴 했지만 저도 생각하면서 야,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굳이 이걸 이 시점에 발표할 이유가 있나. 3일만 참았다가 진짜 4일만 참았다가 오늘 발표했어. 근데 원래 그러죠. 좀 며칠만 있다가 발표를 했어도 시험 보시는 쌤들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거랑 별로 상관없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전공은 상관이 있었나?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변화되는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의 모습을 보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이런 부분들을 함양하는 학생들을 우리는 기르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교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도 그런 방향을 상당히 많이 따른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우리 시험이 그 객관식 문제랑 비슷하게 거의 단답형 인출식으로 논술 문제가 나왔던 적이 몇 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대한 반성인지 요새는 이제 확실히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에 대해서 난이도, 그러니까 시험 보시고 나서 이외 쌤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문자 주신 쌤들 감사합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난이도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또 들어보면 분위기, 노량진 전체 분위기를 들어보면 좀 어렵다, 어렵다,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점수 때는 우리가 이전에 채점이 진행됐었던 전례를 보면 그런 시험이 있어요. 되게 쉬웠어. 라는 얘기를 하는 시험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점수 안 좋아요. 결과를 보면 점수가 절대 좋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되게 난해했어, 힘들었어 하는 시험들도 결국 1차 발표하는 시점에 점수를 보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다.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시험이었다. 근데 문제가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걸 요구한 건 아닌 부분들이 꽤 있다. 그리고 채점 자체는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은 느슨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엄격한 기준으로 가면 정말 끝도 없어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비슷한 시험의 형태를 작년에 좀 경험을 했고 그때도 보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는 방식으로 채점이 진행됐었던 것.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대 레인지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점수 스스로 봤을 때 하는 점수랑 폭이 한 4점대 정도까지는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단하지 말고 확인은 하시되 2차 준비를 그냥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좀 쉬시다가 2차 준비를 하시고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영역이 딱 4가지. 과정, 평가, 교수 이론, 공학, 행정 4가지가 나왔죠. 작년이랑 똑같아요. 작년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서도 똑같아요. 보시면 과정, 평가, 교수, 행정 해서 순서도 완전히 똑같이 나왔고 형태 스타일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갔습니다. 대신에 제시문에 주는 정보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제시문에서 뭘 끌어다가 비벼서 쓸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애초에 좀 많이 줄이면서 대신에 알고 있는 사항들을 활용해서 쓰세요 하는 형태로 문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안 나왔어요. 심리가 안 나오고 우리가 올해 뭐 이제 준비하면서는 다양한 부분들 아마 교육 격차나 이런 부분들 염려가 좀 있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많이 예측할 수 있었던 교육 우리 학교 교육의 내실화라고 하는 주제로 가긴 했는데 그 내실화라는 표현 자체도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셨던 쌤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쉽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 효과성 증진 그다음에 질적 수준 향상 이런 부분들과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교육 과정 쪽이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셨을 때도 약간 뭐지? 근데 익숙한 키워드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도 채점 여지가 꽤 있는 채점 변수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평가 부분은 총평이라는 명칭 때문에 뭐지 라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걸 요구했었던 부분들이, 근데 조건이 들어있긴 있었죠. 이 부분도 조건이 들어있긴 있었고, 학생 간 비교가 아닌 평가의 기준을 타당하게 제시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문제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개씩 물어보는 문제. 요구하는 사항 자체는 조금 많았죠. 그리고 교수 이론 및 공학 파트는 딕과 켈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서 그죠? 딕과 켈이 되게 엄청 강조했었는데, 물론 이제 더 강조한 영역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덜 강조한 부분에서 나오긴 했죠. 그러나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엄청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서 연락 오셨던 쌤들 중에는 되게 뒤에 열심히 봐서 편하게 썼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딕과 켈이가 나오긴 나와서 반갑긴 했는데, 우리 모의고사 때도 있잖아요. 이거 내가 아는 거야. 근데 물어보는 걸 보고 이거는 했던 그런 느낌을 약간 받으셨기도 하셨다. 이번 문제에서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이론 관련된 인출을 요구했던 파트가 딕과 켈이 파트였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할 때도 교수 이론 공학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암기 인출 좋아한다. 그래서 되게 고차원적인 맨날 구성주의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정작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전부 다 암기 인출이다. 이쪽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그렇다. 그래서 약간 그런 파트가 녹아 들어가서 딕과 켈이 파트가 좀 인출이에요. 인출이라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할 수 있을까가 약간 변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립감 해소 방안을 써야 되는 건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만 맞춰서,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조건을 맞춰서 쓰면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거의 제시문에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그 주어져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내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여기서 저기서 가지고 와서 말이 되게 서술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 행정 부분도 학교 중심 연수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연수를 공부했었나, 행정의 연수 파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연수를 교재도 있는데 그 연수 파트를 보면 결국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거든요. 전문성 향상이라서 보통 외부 쌤들 우리가 연수라고 하면 대부분 외부 기관에 나가서 받는 걸 연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학교 중심 연수,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하는 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조건에 맞춰서 학교 안에서 교사들끼리 연수를 해? 교사 전문성 증진 관련되는 같이 하는 활동이 있어? 그럼 장학이죠. 학교 내에서 교사들끼리 할 수 있는 장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학이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쪽으로 가주면 돼요. 이쪽 파트는. 그래서 행정은 늘상 이론도 이론이지만 그 알고 있는 사항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 여전히 그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답이 한두 가지는 아니고 이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여러 그 교사들이 함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러면 학교 중심 연수를 잘 하기 위해서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두 가지 쓰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쪼개져 있어요. 문제 자체를 자세히 보시면 앞에 명칭 쓰는 파트하고 뒤에 조건 두 가지 쓰는 파트는 완전히 독립된 파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서술했던 내용과 별개로 그냥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활동 두 가지를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눈에 보이죠. 점수를 주고 싶다. 난 정말 점수를 주고 싶다. 강렬하게 주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쌤들 되게 좀 어렵게 쓰셨겠는데 라고 느꼈는데, 몇 번 다시 보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출제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진짜 어렵게 내고 싶었던 걸까?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걸까? PCK가 있으셨던 걸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의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 때문에 채점 자체가 너무 빡빡하게 가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거 안 봤다. 하나 더 볼 게 있었는데, 우리가 늘상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쓰게 되면 아무래도 채점하는 입장에서 불안해진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잘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열린 답안이 가능한 항목들이 아무래도 점수를 주는 쪽으로 채점을 한다면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난 항목들에 대해서 채점 기준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변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험이긴 한데 채점을 하다 보면 처음에 세웠던 기준이 있어요. 처음에 이건 맞다고 해야지, 이건 틀렸다고 해야지라는 기준이 있는데 좀 하다 보면 아니구나. 이 기준대로 채점을 했다가는 다 틀렸다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럼 바꿔요. 채점 기준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느끼는 건 시험 방향이 확실히 지금 변화하고 있고 외운 걸 그대로 인출하는 건 절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의미가 없진 않아요. 알아야 쓰지 근데 뭘 알아야 쓰지. 근데 알고 있는 사항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더 민감하게 세심하게 챙기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연습은 지금 중요하지 않죠. 우리 쌤들 시험 보고 오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틀렸냐 뭐 어쩌라는 얘기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 중학교 학교 자체 특강을 실시한 교사가 자체 특강입니다. 우리 교사가 약간 전문성 있는 교사 같아요. 교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다. 내용을 읽고 자, 주제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 우리 뭐 의사소통 활발해지고 있다. 교사들끼리 상호작용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 주제나 문제로도 많이 연습을 해서 문제 배경사항은 굉장히 친숙하셨을 거예요. 교육의 내실화. 표현 자체가 약간 뭐 어색하게 느껴지시거나 친숙하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적으로 실속을 다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안쪽으로 실속 있게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거. 그래서 의미 자체는 그냥 질적 수준 향상, 준 향상, 뭐 효과성 향상, 효율성 향상 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이걸 주제로 과정 평가, 교수 전략,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논하십시오라고 일반적인 형태. 문제 자체에는 특별한 정보는 없었고요. 배경 부분만 설명을 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배점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이 15.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네 가지 부분. 송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우리 공부할 때도 타일러 이것저것 나왔고 기출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우리 이제 시험 흐름 자체가 올해는 기출 쪽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런데 교육과정 영역은 문제를 보다 보면 사실 낼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겹치게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정말 우리 그때 조직원리 쪽, 교육과정 조직원리 쪽은 초반에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쯤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 물어봤던 게 통합성, 계열성, 계속성 요 세 가지를 물어본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외에 수직적 연계성 보시면 이거는 타일러 원리는 아니에요. 타일러 원리는 아니고 일반적인 교육과정 조직 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타일러 개념은 아니고 일반 조직 원리. 근데 수직적 연계성은 저희 후반부까지도 확인을 했었죠. 이걸 연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연계성 중에서는 수직적 연계성이 있고 수평적 연계성이 있다. 그래서 수직적 연계성은 한 학습이 끝나는 시점과 다른 학습이 시작되는 시점이 얼마나 잘 이어지느냐. 근데 혹시 이거 모를까 봐 제시문에 개념을 줬죠. 굉장히 친절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두 가지 써보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은 이런 부분들은 명칭이나 개념을 쓰라고 할 것 같은데 의의를 쓰라 그래서 당황스럽다. 근데 우리도 비슷한 거 연습했죠. 범위를 우리가 왜 설정을 해야 될까요? 장점을 써보세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스타일 좀 비슷하게 봐서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보면 나중에 해설 볼 때 또 보시긴 하시겠지만 되게 눈에 띄는 장점은 하나예요. 하나라서 끝나는 시점과 시작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 학습의 결손이나 누락되는 부분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학습이 이어지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메이저한 장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말이 되면 약간 줄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송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 써라. 자, 여기에선 잘 보셔야 하는 게 제시문의 조건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배점 부분은 제시문을 읽어보면 조건이 굉장히 많이 꼬여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심플하게 생각 없이 보면 뭐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어서 원래 의도했었던 문제의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많이 나왔을 답안의 사항과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안의 사례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채점이 될 것인가가 요 부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자, 두 번째 평가. 송교사가 총평의 관점으로, 자, 이 문제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답을 쓰셨던 선생님들이 총평의 방법을 쓰신 선생님들이 있고, 총평을 아예 무시하고 진단평가의 방법을 쓰신 경우가 있어요. 그랬으면 총평이란 말을 안 했겠죠, 문제에서. 진단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쓰라고 하고 싶었으면 총평의 관점으로 진단평가의 방법을 얘기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라는 얘기예요. 진단평가를 하고 싶은데 진단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까? 그런데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총평의 세부 기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썼으면 좋겠어 라고 구성된 문제라서 그 조건을 지켜서 써주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도 조금 걸리죠? 자, 송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 해석의 기준 두 가지를 각각 그 이유와 함께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편했죠? 쓰시면서 안 편하셨나요? 이것도 되게 비슷한 거 많이 봤는데 학생과 비교 안 한다잖아요. 그죠? 다른 학생들과 비교 안 하고 보면서 와, 이건 규준 참조 평가 아닌 걸 쓰라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고민을 약간 하긴 하죠. 규준 참조 아닌 건 진거 참조니까 목표를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두 가지를 쓰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성장 참조, 능력 참조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써야지. 그 흐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준, 준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평가 유형을 구분을 하면 보통 규준 참조, 준거 참조, 능력 참조, 성장 참조 요 네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규준 참조 빼고 나머지 세 가지가 왜 학생과 비교랑 다른 관점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쓰세요. 이유를 잘 쓰셨을까요? 이유 부분. 제가 답 구성하다 보니까 이유 안 쓰고 싶은데 이 문제 답이 이상하게 답 쓰고 나면 이유 쓸 여지가 없어 보이는 문제라서 이유를 놓치고 안 쓴 답들이 꽤 있지 않을까.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약간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점수를. 자, 세 번째, 송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을 두 가지 제시하자. 이 부분만 보면 아무거나 교수 전략 두 가지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역시 제시문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뒷과킬에 체제 교수 설계를 봤는데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거기에서 구체적인 단계 언급까지 해버렸어요. 그럼 그 단계와 관련지어서 전략을 서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송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자, 온라인 수업이에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수업 연습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생의 고립감 해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내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준다라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도와주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를 쓰고 그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연계를 해라.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점수를 4점 줄 것도 아닌데 조건은 보면 각각 두 가지인데 총 써야 되는 건 네 가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방법, 테크놀로지, 방법, 테크놀로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4점을 줘요.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걸 묶어서 두 가지가 다 맞아야 1점을 주겠다라고 갈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전에도 0.5점씩 점수를 줬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다 묶어서 채점을 하고 한 가지가 타당하지 않으면 뺄 것 같은데 느낌상은 되게 관대하게 갈 것 같아요. 관대하게 갈 것 같은데 여기도 조건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이 꽤 들어가 있어서 고립감 해소랑 상관없는 거 쓰시면 그냥 전제 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계속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될 걸 자꾸 먼저 얘기를 하는데, 자원 기반 학습 쪽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원 기반 학습은 전제 조건이 잘 안 맞아요. 여기에서 고립감 해소랑 상관이 없어요. 별로. 자원이랑 학습자가 그냥 상호작용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서 고립감 해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어떤 것까지 되느냐 하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전화하는 것까지도 될 수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교사가 추가적인 상담을 유선상으로나 아니면 채팅으로라도 진행을 하고 학생의 학습 상황이나 고민 상황을 내가 직접 들어주겠어, 소통을 하겠어, 그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지켜서 써주는 게 중요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점수 되게 주고 싶어서 낸 것 같은 문제예요. 점수를 주고 싶어서 낸 문제고, 두 번째 부분에서도 평가 결과 해석 기준 두 가지 쓰라고 했던 것도 약간 점수 주고 싶은 부분들, 약간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김 교사가 언급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를 한 가지 써보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 중심 연수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잘 보시면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를 하나 쓰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것과 관련지어서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종류의 학교 중심 연수든지 간에 이것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2개가 쪼개진 문제예요. 완전히 쪼개진 문제라 앞에서 혹시나 좀 방향이 어긋난 얘기를 썼더라도 이 부분은 거의 맞을 거예요. 2가지를 쓰면 거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고 싶어서 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해마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지는 굉장히 많은 시험이다. 굉장히. 그리고 조건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교사, 송교사 대화합니다. 제 특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올해 우리 학교에 발령받아 오셨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자, 송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과정 파트입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교과 간 통합에,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교과 간 통합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금 김 선생님의 특강을 들어보니까 이전 학습 내용과 다음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개념 나왔죠? 수직적 연계성.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언급을 했었을 때 교과 통합 엄청 많이 얘기했죠. 통합교육과정이나 통합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통합 중요하게 봤지? 근데 통합 말고 약간 그런 뉘앙스? 그래서 그런 뉘앙스라서 이후에 나오는 사실은 그 수직적 연계성 설명할 때는 당연히 교과 통합과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아니었던 거고 나중에 교육과정 재구성 언급을 할 때도 교과 통합 쪽을 강조하는 건 별로 좋은 서술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답에서 이런저런 여러 교과들을 더해서 무슨 활동을 하겠어, 무슨 얘기를 하겠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문제 전체 방향 시작 전제 조건으로 내가 통합에 관심이 있었어.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합도 통합인데 수직적 연계성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네 라는 걸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자, 그 다음에 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서운 포인트인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죠? 수직적 연계성 개념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써. 끝이지. 그 다음은 통합 얘기, 교육과정 재구성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보세요. 그래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리고가 아니고 그래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교과 내입니다. 교과 간이 아니라 교과 내입니다.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단원의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매개로 재구성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얘기를 할 때는 자, 조건, 교과 내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는 방식의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을 얘기하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찾는 게 처음에 보이는 문제 조건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아예 안 보고 교과 내 범위나 계열을 무시하고 그냥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배점 부분에 있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식을 적당히 아무거나 2가지를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해야지. 뭐 많이 쓰시는 게 블록타임제나 집중이수제 이런 쪽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답은 사실은 문제 근거에 좀 약한 편이에요. 블록타임제나 집중이수제는 원래 별개의 제도라기보다는 2개가 좀 같이 따라가는 제도거든요. 같이 따라가는 제도고 그 2가지는 사실 억지로 이 2가지랑 연계를 해본다면 범위와 좀 더 관련이 된 제도는 맞아요. 방식은 맞아요. 그래서 유사하게 보일 가능성. 범위 쪽 하나 항목으로 이 조건을 지켜서 들어간다면 그런 형식의 답들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하나 보였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하나 더 보이는 조건이 그래서예요. 그래서라는 부분을 잘 읽으면 우와, 수직적 연계성 되게 중요하네. 그래서 수직적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교과 내 범위와 계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내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원래 의도했었던 방향은 수직적 연계성 중요해.
그러니까 이 수직적 연계성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의 학습과 시작되는 시점의 학습에 무리가 없게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싶은데, 그 방식으로 내 교과 내가 가르칠 교과, 다른 선생님들하고 섞는 게 아니라 내 교과 내에 있는 교과의 범위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가르치는 내용의 범위랑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조정해서 수직적 연계성을 좀 더 있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수직적 연계성을 있게 만드는 방법을 쓰라고 했던 게 원래 문제의 의도였다고 보여요. 근데 이렇게 쓴 답은 전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본 게 아니라 아직 못 봤어요. 쌤들 복귀 사항도 많이 질문하시고 좀 확인을 해보는 것들도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에 많이 들었는데, 그런 답은 못 봤고, 보통은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로 쓰신 경우들도 있긴 있었어요. 좀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좀 드물어요. 드물고 범위랑 계열을 고려한 답들은 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결국 이 얘기를 하면서 수직적 연계성 언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범위와 계열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식을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되는 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독해? 독해. 진짜 약간 독해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랑 그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약간 전통적인 방식의 논술 형식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생각하시겠지만, 교과별로 보니까 사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비슷하게 봐서 이게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럴 건 아닌데, 우리가 학교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인재상 자체가 이러하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 확인했고요. 두 번째. 자, 그럼요. 제가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을 보내드릴 테니 보시고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육활동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학생 이해를 위해서. 목적 자체는 학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기 초에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이 부분을 보면 진단평가 맞죠? 우리 학생들 이해를 하는. 그래서 이 학생 이해를 통해서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수 설계, 교육과정 설계를 해야 되니까 진단평가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신 총평의 관점에서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총평의 관점. 우리 총평은 교육평가, 저번에 평가관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측정, 평가, 그 다음에 총평.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교육관에 근거해서 정말 그 사람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평가 방법들도, 근데 여기가 변수예요. 원래 총평은 정보들을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기존에 했었던 평가 방식에 의한 양적인 평가 결과도 사실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이번 문제의 약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말 그런 식으로 개념 그대로 해석을 해줘서, 보통 우리가 그 진단평가하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사전학습 능력이나 선수학습 능력을 파악해야 되니까 시험을 보기 진단평가를 볼 거예요. 근데 진단평가를 사전학습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싶어요. 원래 의도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총평에는 그것도 들어가도 되거든요. 원래 총평에는 되게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가 약간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의도 자체는 그래서 총평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진단평가 상황에 맞게끔 두 가지만 써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총평은 질적인 평가 방식을 되게 많이 활용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적인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들 뭐 있어요? 관찰, 면담, 면접, 그다음에 구술시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의 정보들을 파악하는 직접적인 관찰,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조건은 총평의 방법을 써. 그런데 아무 총평의 방법이나 다 쓰는 건 아니고, 초반부의 지금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학생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항들을 관찰하든지 면담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지를 정리하면 좋겠다. 그 포인트가 하나 보입니다. 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 기준 참조 평가 쓰지 않겠다. 학기말 평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쓰셔야 되는 게
보고 약간 흥이 나서 우와 나 이거 준거참조평가, 우와 나 이거 성장참조평가 알아 라고 해서 답으로 자 여기에서는 여기 해당하는 것은 준거참조평가다 또는 성장참조평가다 라고 쓰면 요구사항에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또 안 맞죠. 왜냐하면 평가 기준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준거참조평가의 평가 기준은 도대체 뭘까? 학습 목표, 도달 여부, 정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사항을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는 무리 없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조건은 많은데 끌어다 쓸 얘기가 많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이번 제시문 자체가 좀 그랬어요. 많은 걸 주지 않았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실 수업에서 사용할 교수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데 교수 전략은 엄청 많죠. 어떤 교수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딕과 캐리의 자 조건을 줬습니다.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모형에 교수 전략 개발 단계 찍어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딕과 캐리의 그 전체 단계 중에서 교수 전략 또는 교수 전략 그 개발 단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단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전략을 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출이에요. 인출. 그리고 좀 이따가 요거는 풀이 보면서 세부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좋은 전략을 찾으시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 일부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껴요.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를 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수학습 활동을 정리해 올려두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읽어보면 그냥 우리 학생들 고립감 느낍니다. 지금 우리 정리된 자료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우리가 참고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 게시판에 가서 사실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쓰라는 거고 여기서 조건은 고립감 해소를 반드시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한 게 제가 블렌디드 러닝이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렌디드 러닝이 온라인 수업이 맞기는 한데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갈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포함이 되기는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문제가 지금 보면 모든 항목들에서 그런 여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그 해마다 그 논술 저희 보고 나면 시험 보고 나면 복귀하신 사항들 봐드리거든요. 카페에서 봐드리는데 점수대를 이전까지는 드렸어요. 몇 점 언저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올해는 그걸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봐드리긴 하는데 점수대는 진짜 못 드리겠다. 왜냐면 너무 편차가 커서 채점이 진짜 조건이 아까 첫 문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조건을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너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테크놀로지란 말이 나왔을 때 도대체 테크놀로지가 뭐냐. 테크놀로지는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적인 측면들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보통은 특별한 기기가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쌤들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뭐냐면 사실은 출제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 해봤잖아. 한두 가지씩은 경험이 있잖아. 대학교에서도 다 해봤을 거고 줌 다 써보지 않았나. 약간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만나기 힘드니까 다들 뭐 이렇게 SNS만이라도 써보지 않았을까. 약간 진짜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그런 기법들 타당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활용할게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네요. 선생님들 간 활발한 정보 공유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협력, 공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번 문제에서 사실은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표현이 이런 파트예요. 여기는 사실은 유형이 약간 바뀐 건 맞아요. 이 문제에서 출제하는 방식. 이걸 이전처럼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러면 학교 중심 연수라는 표현 대신에 학교에서 교사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학교 중심 연수라는 말을 쓴 건 좀 더 현장 친화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나 말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이번 시험 보고 나서 되게 많이 제가 들은 얘기가 시험 보셨던 쌤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간제든 시간 강사든 현장에서 경험이 좀 있었던 선생님들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을 봤을 때 편하더라.
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약간 그런 걸 되게 타당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현장 중심적인 느낌. 그래서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대학교에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배우진 않잖아요. 교육행정 공부할 때도 여기에 특별히 뜻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아닌 이상 대신에 우리가 교생을 나가기는 해요. 교생을 나가서 그런 경험을 하긴 하는데 우린 사실은 그 상황에서 약간 배제되니까 그 본질적인 존재로서 대우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기간제든 그 시간 강사든 학교에서 경험을 뭐 한 학기든 1년이든 하셨던 쌤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공문도 확인하고 처리하고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중심 연수라는 표현 자체는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기는 한데 일부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동료 장학이라든지 이거 같은 자율 장학 이런 부분들, 컨설팅 장학까지도 포괄할 수가 있긴 한데 이런 개념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걸 책에 있는 말로 물어보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쓰는 말을 굳이 가져다 썼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행정이 제일 먼저 그렇게 바뀌기는 했는데 행정이나 과정이나 교수, 평가 지금 나오고 있는 4가지 영역들은 생각보다 현장 중심성이 되게 높은 영역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앞으로는 물어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험 유형이나 형태가 바뀔 거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향성 자체가 이러하지 않겠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까다로운 건 아니었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지? 라고 약간 생소할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그래서 문제 제시문 분석을 아직 답을 보진 않았지만 제시문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시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어렵게 뭘 물어보고자 했던 시험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 않아요? 시험 볼 때는 어려워요. 이런 시험 형태가 진짜 시험 보는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럽고 뭘 쓰라는 거야. 당황스러운데 나중에 뜯어보면 돌이켜보면 좀 뭐 그러지 않나?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도 아마 채점하는 방향 자체도 되게 폭이 넓을 수 있고 좀 고려를 해서 느슨하게 채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문제 봤으니까 또 우리가 궁금한 예시 개요 부분 채점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론 쓰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연습할 때는 서론 결론 되게 신경 쓰면서 봤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 그게 중요해. 뭐라도 썼지. 됐어요. 뭐라도 썼어요. 자, 본론 첫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수직적 연계성,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이 2가지. 자, 학습자 측면이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수업 하는 게 쉽다. 이런 얘기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교사 입장에서의 장점을 쓰는 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느끼는 장점. 그래서 여기 보면 후속학습의 선행 조건이 되는 선행학습을 보장할 수 있어서 확실히 이어지게끔 만드니까 성취도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 목표 달성, 학습 목표 향상, 성취도 향상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포인트. 그다음에 난이도 차이 없이 학습이 진행된다면 수업에 대한 동기, 이거 많이 쓰셨을 겁니다.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한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래서 수업이나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학습에 대한 동기가 올라간다. 다 괜찮아요. 이거 쪼개서 2개로 써도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동기, 자신감 비슷하긴 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은 맞으니까. 그다음에 학습 결손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관 전이가 용이하다. 이거 약간 간 개념이긴 한데 이거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부분은 하나는 대부분 다 이 방향으로 쓰셨을 거예요. 비는 부분 없이, 누락되는 부분 없이 학습이 무리 없이 잘 이어질 수 있어서 학습의 효과성이나 성취도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된다는 거 하나는 대부분 다 쓰셨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정말 말이 되면 돼요. 무리하지 않게 말이 되면 주고 싶어 해서 낸 부분입니다. 많이 받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고려를 한다면 수직적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을 범위와 계열의 개념을 활용해서 각각 하나씩 쓰는 거다. 그럼 범위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범위 부분을 보면 이전 학기 학습 내용과 자연스럽게 교과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수직적 연계성 언급을 하죠. 이 부분을 이어질 수 있도록 보충이 필요한 단원의 경우 추가 자료를 보충해서 단원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단원 지도 시수를 늘리고
반대로 과도하게 분량이 많거나 불필요한 사항이 많은 단원은 또는 이전에 배웠던 걸 또다시 반복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줄이고 지도 시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전 학기랑 상관없이 그냥 불필요한 내용들을 빼고 필요한 사항들 더 추가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범위를 언급을 했을 텐데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의도 자체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빈 부분이 있어. 내가 지금 이어지는 내용을 봤더니 이번 학기에 교과서 내용을 봤더니 저번 학기에 안 배웠는데 배웠다는 걸 가정하고 가르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서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범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결손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수업 시수 자체도 거기에 더 많이 배분을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배웠던 걸 또 가르치고 있다든지 불필요하게 겹쳐서 가르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빼버린다든지 시수를 줄여서 가르쳐라. 이게 범위와 관련된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열은 더 쉽죠. 계열은 더 쉬워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만약에 뒤에 배열되어 있다면 그 순서를 바꾸어서 가르쳐서 수직적으로 쭉 연계성 있게 학습이 될 수 있게끔 단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방법을 쓰라고 했는데 무슨 기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할 때는 뭐 집중 이수제라든지 블록타임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랑 설명 자체가 사실은 조금 타당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었다. 자, 두 번째, 조건 일부 고려. 우리가 보통 썼던 범위나 계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 과도하거나 과소한 단원 내용과 시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한다. 그 다음에 수준과 학생들의 수준과 교과 내용의 구조에 근거해서 단원 순서를 재조정한다. 근데 이거 재조정할 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쌤들이 순서라는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순서와 관련해서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그다음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쓰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된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타일러의 계열성 있죠. 심화 반복 되게끔 가르쳐라. 라고 썼다고 한다면 근데 그 계열성의 개념도 원래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 기본 개념의 계열성 안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순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로 심화 반복이라고 하는 순서도 있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아마 줄 수 있지 않을까.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약간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채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번 문제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되게 명확한 단순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쳐낼 수가 있는데 정말 아니에요. 이번 문제는 정말 아니라서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한없이 이거는 방향에 맞지, 이건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론이 나오더라도 아니면 또 다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준으로 가면 맞을 답이 없어요. 1번 기준으로 가면. 이건 점수 줄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쪽 뉘앙스. 그다음에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말 단원을 재구성하는 일반적인. 대신에 그래도 조건은 교과 내 재구성이에요. 원래는. 교과 내 그 재구성하는 방식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타교과의 연계는 타당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교과 내 재구성을 조건 없이 들어간다 그러면 학생 참여 중심으로 단원을 재구성한다. 교과 내 단원들을 재구성하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재구성한다. 단원 시수 등을 재구성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단원, 교과 내 그 재구성 방식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보이시죠? 침울해하지 마시고요. 다 똑같아요. 이번 1교시 끝나고 분위기 어땠어요? 차분.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실제로 시험이 쉽게 나오는 해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서 예전에 한번 되게 쉽게 경험중심 교육과정 물어봤던 해 있었거든요. 1교시 끝나고 나서 다들 막 싱글벙글. 합격했다며. 그 전공도 아직 안 봤는데 그 전공 A 보기도 전에 다들 괜찮은데 하고 있다가 전공 A 보고 나서 아까 갔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고 좋은 기분으로 집에 갈 걸 이러고 뭐 되게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라서 사실은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가 별 의미는 없어요. 물론 내가 잘 보면 제일 좋은 건데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느꼈으면 정말 모두가 똑같이 어려워요.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부분이고 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부분들이라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내 답안을 채점자가 어떤 식으로
읽어줄 것인지 판단을 해줄 것인지. 근데 그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연습은 충실하게 쓰고 근거를 충분히 해야 내 의도가 잘못 읽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거. 자, 두 번째. 총평가입니다. 자, 총평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하는 실행 방안. 근데 그쵸. 진단을 할 수 있는 총평의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총평이 도대체 뭘까? 학생 개인의 행동 특성을 특별한 환경, 우리가 특정 환경, 과업 상황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의 전인적 평가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냥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과 관련지어서 그 상황과 관련되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쓰게 되는 게 관찰이나 구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을 교사가 관찰해서 전인적 측면을 진단한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게 진단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찰을 하긴 하는데 모든 부분들을 관찰하긴 하는데 학습과 관련해서 이번 학기에 학습 진행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준비가, 마음의 준비, 태도는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 수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이런 부분. 근데 지식은 사실은 관찰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도나 정의적 측면들을 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찰법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구술, 직접 학업 성취와 관련된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구술 시험을 통해서 지식과 그의 다양한 측면을 진단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학업 성취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내용과 관련된 사전 지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지식 등등. 선수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면접. 학업 성취 외에 다양한 측면들을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총평관에서 실제로 총평 실행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게 생활기록부 전체를 보는 거예요. 특정 부분,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라서 지난 학기나 지난 학년의 생활기록부,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갈 수 있는 건 지난 학기 교사, 담임교사, 지도교사들의 평을 확인하는 거. 질문해보고 들어보고 하는 것도 교사 의견 들어보는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총평 개념 자체를 질적인 평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그거 있잖아요. 정의적 영역 평가할 때 질적인 평가 방법 많이 쓰니까 거기서 가지고 와야지 괜찮은 접근이에요.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나 투사적 심리검사 등등을 통해서 심리적, 동기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겠다. 우리가 보통 사정검사 해도 진단검사 같은 건 주로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만 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심리 동기적인 측면들을 보겠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간은 두루뭉실한 서술을 한다 그러면 다양한 질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근데 조금 너무 두루뭉실하죠. 구체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죠. 그 다음에 학교 상황과 학생이 가진 여러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상황에 대한 분석, 학생 특성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해서 확인한다. 이건 개념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맞는데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수행평가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수행평가가 되게 좋은 평가예요. 그리고 총평에서 수행평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진단평가라는 거예요. 진단평가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행평가를 시행을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당장 많은 시간과 이게 걸리는 부분이라서 진단평가를 할 때 수행평가를 해도 될까? 근데 억지로 부연을 하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슷하게 되는 게 포트폴리오도 비슷해요. 포트폴리오도 뭐가 많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 수행과 관련된 지난 학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 학생이 쌓아왔었던 내 교과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서 근데 그게 약간 비현실적이긴 한데 다 비현실적이죠. 여기 있는 부분들. 그나마 가능한 건 생활기록부 정도 확인하는 건 몰래 하면 되죠. 그냥 대놓고 관찰하는 거 정도. 이 정도만 가능하지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데 평가는 항상 비현실적인 걸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평가 문제들을 보면 학교 내에서 문학 내적 합치도를 볼 일이 있을까요? 리커트 척도를 내가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평가 안 한다고요. 안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수행평가도 좀 비현실적이지만 괜찮다고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시험은 정말 점수대를 진짜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지를 풀이를 하면 할수록 느끼실 텐데 너무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여지가 많아서 보통 아주 편안하게 점수를 준다 그러면 관찰이나 면접, 면담, 구술, 지난 학기 성적표 요 정도까지는 대부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여지가 많아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들 말고 진짜 사전학습 수준을 확인하는 뭐 중거참조 형태의 평가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다. 이것도 원래는 총평의 개념에서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평은 좀 다른 게 질적, 양적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이제 규준참조평가에서 보는 측정관 같은 경우는 질적인 정보가 큰 의미가 없죠. 양적인 정보는 수집한다고 하는데 총평은 정말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질적인 것만 중요한 건 아니야. 양적인 거, 질적인 거 다 우리가 다 살펴봐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원래 넓게 보면 그런 사항들을 써도 둘 중에 하나를 쓰고 나머지 하나를 관찰을 한다. 그러면 이 점을 원래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총평의 개념에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채점을 할지를 정말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준, 평가 기준. 원래 의도는 성장 참조, 능력 참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원래 의도 자체는. 근데 그 조건에 맞추자면 중거 참조도 돼요. 중거 참조도 돼서 요 세 가지 정도. 노력 참조 얘기를 지금도 한 번씩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력 참조는 원래 이론에는 없어요. 제가 봤던 교육평가 책들에서 노력 참조 평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육평가 책에서는.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평가 책에는 없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다른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특정 조건을 주지 않고 다른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력 참조도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노력 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자, 성장 참조는 여기 보면 교육을 현재 기본 기준 자체는 현재 성취도와 과거 성취도 사이의 차이 또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였는가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고 능력 참조는 개인의 능력에 비추어 본 성취 수준, 그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가의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쓰실 때 포인트가 그 성장 참조 평가나 능력 참조 평가는 부연이 되는 거예요. 부연이 되는 거고 답이 되는 부분은 기준을 먼저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원래 문제 의도에 따르자면 그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중거 참조 평가를 연계를 한다면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도, 학업 성취도, 학습 목표 도달 정도나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제된 논의 부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많이 주지 않을까. 점수를 줄 것 같다. 아예 어긋나지 않은 이상은, 방향 자체가 아예 어긋나지 않은 이상은 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뒷과 캐리 파트에서 물어보는 거.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 2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교수 설계 전략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수 설계 전략 단계에서는 교수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교재 그대로 있는 게 교수 전 활동, 수업 전 활동을 설계한다. 정보 제시 전략을 설계한다. 연습 및 피드백 전략을 설계를 한다. 시험 전략 또는 평가 방안을 설계한다. 후속 활동 전략. 요 부분 5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2가지를 써야 돼요. 유일하게 인출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근데 여기는 어지간히 틀리면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는 있는데 정보 제시 전략 쪽 있잖아요. 정보 제시 전략이 결국은 딴 게 아니라 어떤 형태나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 방법이에요. 교수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리한 교수 이론 공학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책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써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떠한 교수 방법을 결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뭐 정보 제시 전략 등을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교수법을 결정한다, 교수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서 점수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 전 활동 전략은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어떤 활동들이나 어떤 자극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설계를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정보 제시 전략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그다음에 연습 피드백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배운 내용들을 연습하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전략, 평가하는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 이전 단계, 그 절대평가 기준을, 절대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구분을 해서 하는 활동 도중에 학생들을 수행평가 방식으로 이런 걸 평가를 해볼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후속 활동은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이 추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설계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답이 굉장히 많이 뻗나갔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뻗나가서 교수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교수 이론에서 공부했었던 아무 전략들이나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교수 설계 단계에서 교수 설계 전략을 구성하는 그 단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 기법을 뭐 여러 이론들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써라라고 했으면 가네나 아니면 라이겔루스나 뭐 메릴이나 오스벨이나 그런 교수 이론들의 다른 개념을 가져다가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다른 전제가 전혀 없이 딕과 캐리의 특정 단계 세부 전략을 쓰세요, 세부 활동을 쓰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보기는 해야 될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보고 이 틀에서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교수 뭐 전달 전략 아니면 동기 설계 전략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하실 수는 있긴 한데 기본 구조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참 딕과 캐리가 쉽지 않죠. 많이 강조를 해도 쉽지 않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를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를 해보자. 이거는 정말 답이 완전히 열려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웹 기반 또는 온라인 협동학습을 할 수 있다. 협동학습 많이 쓰셨죠? 협동학습이랑 토의법이랑 Q&A 주로 많이 하셨을 텐데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줌 제일 만만하지 않아요? 줌 얘기를 하는 게 줌도 좋고, 그다음에 공동 작업이 가능한 패들렛, 요새도 많이 쓰니까 패들렛, 그다음에 구글 닥스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협력적인 문서 작업이 가능한 도구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면 카카오톡이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거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 간 협동학습한다. 온라인 팀 프로젝트 이것도 많이 쓰셨죠. 협동적 팀 프로젝트. 그냥 프로젝트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줄 것 같아요. 팀 프로젝트 역시 줌, 패들렛, 구글 등등. 그다음에 웹 기반 토론, 줌. 이거는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트위터 등과 같은 SNS 프로그램들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질의응답, Q&A, 줌, 그다음에 SNS, 온라인 게시판도 많이 쓰시죠, 게시판. 그다음에 온라인 성찰 활동이라고 해서 이건 개인적 성찰을 올려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과한가? 근데 할 수 있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에 인증 엄청 많이 하지 않아요? 그 공부하시는 분들 인증 많이 하고 거기에 올리려고 타임랩스로 열심히 그 공부한 시간 줄여가지고, 저도 너무 하기 싫을 때는 저는 폰이 달라서 그러긴 한데 그 일할 때 옆에 켜놓고 해요. 그 혼자 찍어요. 그 혼자 찍어서 혼자 밤에 자기 전에, 나 공유하진 않아요. 공유할 꼴이 아니라서 혼자 찍어서 혼자 밤에 보다가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걸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인스타도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인적 성찰을 공유하고 공감한다. 그 다음에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줌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개별. 제가 이거 전화는 너무 그렇지, 전화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답으로 드리기에는 전화는 너무 낡은 매체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전화가 좋긴 한데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게 방법과 테크놀로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답을 쓰시다 보면 약간 흐릿해지게 되면 그게 조금 애매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주는 부분이죠. 자, 학교 중심 연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도 조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협력적인 교사 전문성 향상 방안을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수 자료 등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교육청 등에서 무슨 연수 자료 나오고 이럴 때는 그 교내 연수라고 해서, 학교 내 연수라고 해서 딱 몇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다음에 자율장학,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컨설팅. 이게 컨설팅 장학인지, 그다음에 진짜 그 학교 컨설팅까지도 포함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내에서 본다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다음에 자율장학이 다 되긴 하는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교사 협력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장학 중에 굳이 안 썼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뭘까요? 자기장학. 혼자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학 쪽은 조금 방향이 안 맞지 않나. 협력적인 활동이니까. 그래서 뭐 동료, 컨설팅, 임상장학 정도까지는 타당하게 봐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너무 구체적인 걸 써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구체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자율적인 경영 풍토,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 경영 풍토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그 학교 중심 연수 자체에 대한 교사의 자발적 참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줘라. 실질적 보장, 억지로 시키지 마라.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교사의 필요나 요구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연수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안내를 해라. 그다음에 예산 얘기 많이 하셨죠. 예산 지원해라. 그다음에 예산 말고 그 얘기도 많이 하셨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공간도 지원을 해달라. 학교 시설들 빈대 많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일부 내용들은 정책 자료들에서 가지고 왔어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항들. 그래서 교사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교사 집단 특성이 사실 되게 수평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잘 안 되죠. 그래서 교사 리더를 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하는 분들이 수석 교사이기는 한데 그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과 관련된 전문성 신장 관련해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런 교사 전문성 개발의 중요성, 필요성, 학교 연수에 대한 필요성 등등을 그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사항들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편안하게 열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수를 대부분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자료는 해마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붙이고 있는 그 도움이 된 강의 내용들. 근데 아마 보셨으면 내용 자체는 저희가 쭉 봤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1년 내내 그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방향성 체크하고 하면서 쭉 봤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주제 자체나 각 항목들을 물어보는 항목 하나하나는 우리가 중요하지, 의미 있지 라고 열심히 확인했던 부분들,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타당한데 형식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물어보는 방식이 친숙하지 않아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결국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 점수가 부여가 될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죠. 그걸 다시 한 번만 짚어보면 채점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사항, 재구성 방법, 여기가 채점 방향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총평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조건이 걸린 부분들이 다 그래요. 조건이 걸린 부분들은 조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사실은 하나가 더 붙으면 그만큼 더 복잡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평 부분도 진짜 총평의 개념에 근거를 해서 쓰면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의도했던 부분에 따라서 되게 좁게 줄 것이냐. 근데 여지가 있으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지가 있으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 전략 여기는 뒤에 테크놀로지 여기는 그냥 다 주는 문제이긴 한데 요 교수 전략 뒷과 캐리 부분 세부 사항은 정해져 있는 건 맞아요.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정해져 있는 각각의 5단계 활동들에서 5가지 전략들에서 세부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썼을 때 점수를 줄 거냐 말 거냐의 이슈가 있어요. 그게 지금 존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잘 맞으면 칼체를 좀 하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못 맞추면 이렇게 돼서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다 볼 것 같아요. 여러 부분들로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그냥 사실은 거의 주는 문제. 거의 주는 문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놓고 다시 보니까 처음에 봤었을 때 그 난이도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강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 보셨을 때 느꼈던 그 어려움보다는 결과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시험은 채점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다 말이 나오면 항상 그랬어요. 쉽다 그러면 점수를 빼요. 칼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수대 자체는 좀 시험이 이렇게 되더라도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을 보고 나면 쌤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 점수 1차 너무 못 받은 것 같으니까 뭐 전공도 왔다 갔다 하죠.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2차 준비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는 좀 쉬셨다가 2차 준비를 2차 변별을 많이 둘 거예요. 지금 1차 시험 교육학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평가원 쪽에서 의도하는 방향 자체는 좀 보여요. 2차를 잘하고 싶을 것 같아요. 2차 부분에서 의미 있게 뭔가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차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특강까지 하고 나면 진짜 올해 수업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다음 주부터 2차 특강이 있기 때문에 저 2차 특강에는 나오신 분들하고 해서 그 방식은 좀 다양할 수 있긴 한데 해당 시점에 강의를 들으시면 일단 온라인으로라도 스터디는 제가 짜드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쉬시고 좀 더 힘내셔서 이제 또 2차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